중국, 차이나, 중국은요 이미 세계적인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그리고 중국의 G2 체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중국의 새로운 변화는요, 우리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떠한 중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고 중국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한국형 대전략 수립. 좀 거창할 수도 있고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수립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시진핑 체제의 중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이 체제에 대해서 돌격하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의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요, 대한민국 최고 중국 전문가, 다소 투박할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수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의 이희옥 교수님의 특강입니다.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특강 들려주실 이희옥 교수님, 여러분 큰 박수 소리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옥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주제,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주제는 방금 제 사회자가 얘기한 것처럼 다 알고 있는데 잘 또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흔히 이제 저를 두고서 중국 전문가라고 하는데 제가 중국의 현지 조사를 한 120차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성이 한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한 31개 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 성에 한 4번 정도 갔다 오면 120번이 되잖아요. 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은 인구가 1억 명 이상 되는 성도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성도 있는데 거기 4번 갔다 오고 여러분들이 내가 중국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게다가 북경이든 상해든 이렇게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국을 갔다 오면 그거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 중국을 생각해 보면은 훨씬 적은 숫자가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는 한두 번 정도 갔다 온 지역들도 제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한두 번 정도 갔다 온 지역의 인구가 한 6천만 내지 7천만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한 번 갔다 오고 중국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저의 경험이 그럴진데 아마 여러분들이 중국을 보는 경험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 저의 경험보다도 훨씬 더 아직 경험이 좀 축적되지 않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중국은 정말 중국이 맞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중국을 얘기를 할 때 하나의 중국에 4개, 3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을 하나로 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볼 때는 주로 내가 보는 중국인 거지 중국 자체가 잘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편견과 오해로부터 중국을 보는 어떤 편견과 오해로부터 좀 해방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또 중국과는 중국 없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의 20% 이상이 중국 지역에서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우리나라의 무역의 약 25%가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국가나 어떤 인류 기업들의 생존과 관련해서도 중국 없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문제로 접근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기업에서 여러분들 이제 자연대 학생들이라고 해서 또 대부분은 또 중국과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 산업이거나 보안 산업이거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이 굉장히 자연과학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이제 염두에 좀 두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금년 9월에 북경에서 제일 큰 서점인 그 서점에 갔더니 서점의 서고에 이렇게 진열된 책이에요. 여러분들은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읽기가 쉽죠. 다 중국 꿈이에요. 중국몽, 중국몽, 중국몽. 전체 서가가 온통 중국의 꿈이에요.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제일 자주 얘기하는 말이 중국의 꿈이에요. 항상 한중 간에 정상회담을 하거나 정치 지도자들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한국에는 국민 행복의 꿈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의 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의 꿈은 지금은 어떤 정치적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아주 고위급의 협상 대화에서도 항상 논의되는 것들이 중국의 꿈이에요. 근데 중국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개인의 꿈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한편 국가의 꿈을 해석하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중국은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강국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강대국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의 꿈과 함께 민생 개선의 꿈들을 하지 않으면 중국의 꿈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중국의 정치 지도부들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시진핑 체제에 등장하면서 보다 본격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국 공산당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1921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계산해 보면은 지금 13년이니까요. 2021년 정도가 되면 중국 공산당이 100년이 되겠죠. 여러분, 한 정당이 망하지 않고 100년 동안 유지되어 오는 정당이에요. 시진핑 임기가 언제까지냐면요.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생각은 뭐겠어요? 내가 집권하는 동안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져서 100년 동안의 성과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그런 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5년, 6년쯤 지나보세요. 2021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중국에는 거대한 중국 공산당 캠페인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된 지가 1949년이에요. 그것을 거꾸로 계산해 보면 중국 공산당은 2021년에 100년이 되지만 국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는 2049년도겠죠. 그러니까 2050년 정도가 되면 중국이 드디어 중진국 수준을 넘어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는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 먹고 생활하고 소비가 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삶들을 2020년까지 만들고 2050년 정도가 되면 국가가 건설된 지 100년이 되면 나름대로 어떤 선진국의 대열에 한번 들어서 보겠다 하는 것이 중국이 꿈이에요. 그런 중국이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중국들을 우리한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웩더독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꼬리가 몸통에 영향을 주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들을 그렇게 얘기하죠.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기도 한 거죠. 여기 보이는 차는 여러분이 아마 곧 사게 될 차인데 아우디 차죠. 이 아우디 차가 같은 아우디가 아니고 이게 위가 좀 올라가 있고요. 여기 바퀴에서 바퀴까지 하는 이 거리는 굉장히 길어진 차예요. 아우디나 벤츠나 이런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은 유럽의 전통, 명성, 내가 이런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이 물건들을 사면 사는 것이고 안 사면 안 파는 것이죠. 그게 유럽 자동차의 굉장히 오래된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양이 사납게 모양을 올리고 차체를 넓히고 하는 그런 차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중국 소비자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는 왜 이런 차를 원할까? 과시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좀 넓은 차, 그리고 넓은 차 중에서 차가 안락함이 훨씬 더 가미된 차. 심지어는 어떤 차에는 그 안마 기능도 달려 있어요. 앞으로 쫙 빼면은 앞에 의자를 빼면은 누울 수 있는 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런 중국의 자동차의 새로운 변화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이에 안마 시술소를 갖다 놓은 것처럼 경박스럽다는 표현도 해요. 그러나 소비자가 원하는 게 어떡하겠어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소비 시장을 두고서 중국의 소비가 필요한 것, 중국의 소비자가 필요한 시장을 찾아서 외국 기업들이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만든 제품, 우리가 만드는 기술, 우리가 만든 표준을 중국이 따라오면 따라오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었잖아요. 지금의 중국의 시장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중국발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가 2006년도에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모든 어린이들한테 500g씩 우유를 먹이는 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캠페인이 빨리 확산되잖아요. 총리가 우유 먹자 그러면 온통 전국에서 우유 먹기 운동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유 먹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제품이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그게 세계의 치즈, 버터, 초콜릿, 우유가 들어가는 제품들을 폭등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피자 소비량이 둔화돼요. 왜 그렇겠어요? 치즈가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치즈가 안 팔리게 되니까 한국의 피자 배달부의 근무 시간에도 영향을 주는. 중국에서 총리가 우유를 열심히 먹읍시다 하면 한국의 피자 배달부의 노동 시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중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식시장에도 원자바오 총리가 어디 밖에 나가갖고요. 지금 우리 중국은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가 세계 주식시장을 그날로 출렁거리게 해요. 미국 연방준비은행 이사회 의장의 발언하고 중국 총리의 발언이 거의 대등할 정도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커진 거죠.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지금 경제 성장이 과거에는 8% 이상의 고도 성장을 하다가 금년도에 들어서는 7% 중후반대의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방에서 중국이 그러면 드디어 경착륙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그 중국의 지도부들이 7%도 괜찮다. 7%의 경제 성장은 필요하다. 7%가 연착륙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경제가 막 그 고도 성장하기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경제 패턴이 변하겠구나.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그 주요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들이죠. 그 국가들이 호주, 브라질, 러시아 이런 거죠. 이런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쳐주죠.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 지도부가 어떤 경제 방침을 내가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세계 모든 시장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중국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더구나 우리하고 중국 사이에는 약 25%의 무역 의존도를 갖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남들은 이제 중국의 말 한마디에 날씨가 추워진다고 느끼면 우리는 금방 독감이 걸릴 정도로 그런 관계가 놓여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사활적인 그런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중국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 시장은 이제 다 버렸을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을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주고 또 중국과 함께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중국을 문제를 볼 때 과거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대단한 결단이라든지 기업의 CEO들이 중국 시장이 이렇게 열렸으니까 가보자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문제를 중심에 놓고 굉장히 다양한 집단들이 협의하고 사고하고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에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문공감 컨셉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융합적이고 창의적이고 학문 간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연과학도들이나 또 공과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기술의 표준을 만들 때 인문학적 상상력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결국 여러분들의 현실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융합적인 사고를 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수평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해결 방식들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의 지도죠. 중국은 큰 나라예요.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는 지역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초원, 분지, 사막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작지가 많을 것 같지만 세계 평균 경작지의 3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러면 중국의 국가 지도자가 이 지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 인구, 이런 편중 현상을 이렇게 넓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동쪽에 있는 모든 중점을 서쪽으로 옮겨 나가는 것. 또 동쪽에 있는 중점들을 동북쪽으로 옮겨오는 것. 그다음에 이 남쪽으로 옮겨오는 것들이 국가 지도부는 다 지도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5세대 지도부는 시진핑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국가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겠어요? 시진핑 지도부는 이 중원을 다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중원을 통해서 다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갔지만 지금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새로운 실크로드를 얘기하죠. 다시 중원으로부터 유럽으로 나가는 그런 길들을 모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 독일의 함부르크까지 가는 철도를 놓았어요. 철도를 놓으면 과거의 물류비용이 한 달 걸리는 물류비용이 보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는 엄청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기로부터 물류가 시작이 돼야지 이 지역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전략을 하게 되죠. 그러면 물류가 통과하는 지역들이 있죠. 뭐 키르기스탄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 지역들이 이 철도가 가게 되잖아요. 그 지역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중앙아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이었거나 많이 든 학생들은 대학 시절에 수도 이전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서울에서 세종시로 지금 그 정부 청사를 옮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도 이전 문제가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옮기는데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아마 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만한 크기였어요. 이만한 크기의 파워포인트에서 그럼 당신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면서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옮긴다고 하니까 정말 떨리잖아요, 손이. 제가 손이 떠는 건 아닌데요. 이 파워포인트가 떨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니까 중국에 있는 오디언스들이 저보고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편하게 한번 찍어 보시라고 그래서 다시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안 지켜져요. 그분들 질문이 거기를 왜 옮기죠? 첫 질문이에요. 적어도 옮기려면 북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휘 옮겨야지. 그 운하를 팔라 그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 이렇게 파야지.
운하를 여기 4대강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삼면이 바다인데 거기 왜 운하를 파죠? 하는 거예요. 지리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완전히 다른 상상력을 갖게 되죠. 중국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이 14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미국은 여러분 국경 문제가 없어요. 멕시코하고 캐나다 국경 문제만 해결하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중국은 이 복잡한 국경과 문제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동북공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통해서 한중 간에 역사적 분쟁이 있었던 지역도 있죠.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의 역사적 주권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복잡한 국경을 갖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교과서는 하나인데, 역사 교과서는 하나인데요. 한국사의 비중을 줄이고 일본사의 비중을 늘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단일한 교과서인데 그러면 중국이 담아야 될 역사 교과서의 내용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역사 교과서는 주로 무엇을 위해서 담고 있냐면 강대국 중심의 기술을 하게 되잖아요. 중국사 중심으로 기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본사가 조금 있고 동남아시아는 조금 있으면 있고 없으면 기술하지 않고 인도사 조금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한국사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런 형태의 지정학적 사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인식의 격차가 있는 거죠. perception 갭이 있어요. 그리고 두 국가가 나는 이 국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치가 있죠. 그 expectation이죠. 이 기대의 차이가 있고 인식의 차이가 있죠.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중국은 또 한국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기대가 점점 기대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게 프레임으로 고정이 돼서 한국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중국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고착되면 문제를 푸는데 기회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지금 한중 간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중 관계를 매우 섬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2020년에 어떤 중국이 오리오군 202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7년 후인데 7년 후면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에 굉장히 졸업을 해서 7년 후까지 졸업을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졸업을 할 텐데 그러면 사회의 어떤 중견 역량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때 중국은 나에게 어떻게 와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나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G2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G2는 영어로 하면 그룹 오브 투죠. 두 국가가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공동으로 통치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이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진짜 그러면 지금 G2 국가가 왔느냐 하는 데에서는 이미지가 있고 하나는 그런 이제 실체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2020년이 돼도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고 있는 슈퍼파워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신문에서 보면 2020 몇 년에 가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능가하고 이미 일본을 능가했고요. 그런데 그러면 명목 GDP가 미국을 능가한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건 다른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부상하고 있지만 그 부상이 실체가 있는 반면에 이미지도 있어요. 허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군사적인 국방력을 보면 미국이 세계 경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커버하고 있는 국제정치의 무대가 중동도 있고 동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중국이 커버하는 것들은 지역만 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는 아직은 한참 어렵다. 실질적인 지표로 보면 한 10분의 1 정도고 조금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6배 정도는 차이가 나죠. 경제력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경제력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력의 절반에 불과해요. 지금 수준에서 보면. 또 하나는 인구의 질이에요. 중국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하기도 전에 늙어가는 국가.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18기 3중전회라는 회의가 끝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끝났어요. 인구 정책을 바뀐 거죠. 1가구 1자녀 정책에서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정책을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인구가 13억 인구가 더 되는데 중국 인구가 많죠. 중국이 느끼는 중국의 인구는 뭐겠어요? 인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정책을 1가구 1자녀 정책에서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정책을 변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13억 인구면 큰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부족한 아이러니가 그렇게 있어요. 그럼 어떤 인구가 부족할까요? 청년 인구가 부족한 거예요. 젊은 인구가 부족한 거죠. 노령화가 너무나 급속히 빨리 진행이 돼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노동 인구가 부족한 그런 상태가 돼 있죠. 그럼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민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노동 인구가 젊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이 부상이 2020년에 가면 미국을 능가해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에 가깝기보다는 이미지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세계 체제라고 하는 중국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청와대학의 이엔쉐통이라고 하는 그 국제정치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최근 책에서 보면은 2023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중국은 미국의 종합국력의 절반은 따라간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미국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국력, comprehensive power는 중국이 미국의 한 절반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절반 정도만 따라가도 미국과 중국은 과거 미국과 소련과 같은 양극 체제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 한 수준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아시아적인 상태에서 보면 중국과 미국은 대등한 형태의 G2 국가가 성립되었다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부상을 볼 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글로벌 차원에서도 보고 동아시아적 차원에서도 보고 한반도의 차원에서도 보고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도 보고 경제적 차원에서도 쪼개서 보고 종합해서 봐야 되는 거죠. 아, 중국 2020년, 2023년이 오더라도 결국 미국을 따라잡기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외 전략,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국의 대외 전략은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그 대외 전략은 우선 평화 부상에서 평화 발전으로 조화로운 세계에서 신형 외교, 대국 외교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비교적 이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이 된 거예요. 과거는 미국이 판을 만들어서 중국이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을 했기 때문에 주로 미국 질서에 대해서 중국이 순응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지금 중국은 미국 질서에 대해서 때로는 대응하고 때로는 적응하는 그런 형태가 취하게 돼 있죠. 중국의 국가이익이 침해되는 범위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예리하게 차이나 캔스의 노를 점점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중국의 새로운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은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중 관계가 새롭게 조정되고 있다. 오바마와 시진핑 체제를 가끔 어느 신문에서는 재미로 OX 시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세계 강국이 아닌 글로벌 파워. 중국 스스로도 세계적인
강국은 아니라는 거죠. 세계 초강대국이 아니라 강대국의 일환이라고는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G2라는 개념보다는 C2, Cooperation and Coordination이라고 하는 협력과 조정하는 그런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가지려고 해요. G2 국가 하면은 중국의 G2를 중국어로 읽으면 G2라 그래요. G2는 우리말로 하면 질투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부상하는 것들을 질투가 너무 심해갖고 자꾸 우리를 올려놓고 흔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 G2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미국은 자꾸 G2라고 얘기를 한다. 더 많은 국제적 책임을 그래서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스스로도 G2 국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나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보면 G2는 완전히 객관화되어 있어요. 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 구도는 가면 갈수록 첨예화되는 거죠.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목표는 이런 미국과 일본 간의 그 협력하는 구도를 깨는 거죠. 깨기 위해서는 미국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국가들을 깨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한중 관계 왜 좋아졌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인간적인 관계가 좋아서 그럴까요? 한중 간에는 정말 협력을 해야 될 만한 그냥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것보다는 매우 국제정치적 구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한국이 미국과 한미 간의 안보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동맹 체제에 대해서 완전히 편입되는 것들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심을 갖고 있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 미국과 호주와의 동맹,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 속에서 한국이 완전히 그렇게 들어가 보면 지역 동맹 체제가 돼버리죠. 그러면 중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국을 빼내야 되는 거죠. 업세팅 하는 거죠.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빼내게 되면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일본을 빼내기는 쉽겠어요? 중국에? 어렵죠. 일본은 놔두고 비교적 한중 간의 경제협력 관계가 비교적 깊은 무역 의존도를 갖고 있는 국가로 하여금 우리가 지나치게 미국에 대한 경사정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들이 최근 한중 관계가 발전이 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라는 요소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좀 시간이 지난다고 한번 쳐보세요.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북한과 굉장히 강력한 동맹 내지 중국은 동맹을 맺지 않으니까 동맹에 준하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을 빼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러시아는 힘들겠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운 국가죠. 만만한 국가가 어디겠어요? 북한이잖아요. 그러면 북핵 이란 핵 협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북한으로 갔을 때 북미 간의 새로운 협상 모멘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에서 국제정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점들을 함께 보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과거는 미국이 국제적인 자유주의적인 규범을 제공해 줬잖아요. 이제 미국의 자유주의적인 규범을 제공해 주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러면 중국이 그 대안의 규범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지금 쉽지 않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안정적인 규범을 제공해 주는 국가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개별 국가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개별 국가들은 나의 안보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안보 자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들이 본격화되고 심화되는 이유들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규범 부재 상태가 가져온 개별 국가들의 안보 자율성이 높아진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참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국제질서적 구조 속에서. 여러분, 낭만적 삼각관계라는 게 있어요. 낭만적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삼각관계죠.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자라고 쳐요. 이 두 분은 남자고 우리가 지금 양다리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를 국제정치 용어는 해칭한다 그러죠. 기회주의적 전략 또는 양다리 걸치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정책에 있어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기 전략하려고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인간관계에서. 양다리 전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여성이죠? 매력적인 여성이죠. 그런데 두 사이가, 남자 두 사람의 사이가 좋을 때 좋아요? 나쁠 때 좋아요? 두 사람의 사이가 나쁘면 얘도 이렇게 구애를 하고 얘가 이렇게 구애를 하게 되면 내가 매력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나쁘면 이 사람이 구애를 하고 이 사람이 구애를 할 수 있겠죠. 미중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중관계가 좋으면 나를 쳐다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가 외면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갑이든 을이든 케이스 A든 케이스 B든 간에 동일한 목표는 뭐예요? 내가 매력이 없으면 버림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미중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줄타기 외교로 해야 되는 거죠. 양다리 걸치기도 하고 이런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가가 돼야 되냐면 능력 있는 국가도 필요하지만 매력 있는 국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능력과 매력은 어떻게 구분하죠? 능력은 여러분 입사시험에 가끔 이런 걸 물어본다 그래요.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토익이 몇 점이고요. 해외봉사는 어떻게 하고요. 학점은 어떻게 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건 능력이 있구나. 그럼 너의 매력은 뭐냐? 제가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제가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요. 또 제가 외국 공부도 좋아하고요. 똑같은 얘기죠. 능력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내 능력을 과시하는 능력이 능력이고요. 매력 있는 국가나 매력 있는 기업이나 매력 있는 개인은 상대가 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매력 있는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이 관계를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챕터는 중국 공산당의 문제예요. 우리가 중국을 이야기할 때 중국 공산당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이 되면 100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일당 지배 체제가 1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왜 그럴까? 아주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자유를 막고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공산당 비판을 하게 되면 아주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유지를 했을까? 그렇게 했으면 유지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에 가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여행객이 1억 명을 더 가는데요. 중국의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학생들이 7만 명이나 되는데 굉장히 개방도가 높은 사회죠. 여러분 중국에 물론 이제 비자를 받아서 중국을 가지만 중국에 가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행이 어렵다는 사람들은 거의 못 느끼잖아요. 그렇게 개방도가 높은 국가에서 공산당 일당 체제가 살아가는 방식들은 뭘까? 거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 비밀은 뭘까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왜 중국을 당국가 체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이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국가 체제라고 해요.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1949년도에 중화민공화국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내전을 통해서 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당 중심 국가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의사결정은 그래서 당을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국가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협상하는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당국가 체제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모든 조직들은 당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북경대학이 있죠. 북경대학의 그 제일 높은 사람들은 북경대학의 총장님이죠. 북경대학 총장이 있고 북경대학에는 북경대학 당서기가 있어요. 외교부에는 외교부 장관이 있고요.
외교부장이 있고 외교부의 당조서기가 있어요. 외교부의 때로는 당서기와 외교부장이 달라요. 그러면 서로가 체크 앤 밸런스가 이루어지죠. 큰 국영기업에, 중국의 국영기업 회사에 보면은 그 회사 사장이 있고 그 옆에 그 회사의 당서기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 중국이 완전히 그 당국가 체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도 하고 서로가 견제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당에 예를 들면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총리고 지금 총리가 리커창이라는 총리인데요. 이 사람도 당 서열로 치면 당 서열 2위에. 그리고 각 부의 장관들도 보면 대부분 다 당원이죠. 반드시 당원이 될 필요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고위관직들은 당원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당이 국가를 움직여 나가는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국 공산당의 엘리트 구조를 보면 당원이 8천만 명 정도가 되고 그 대표가 2,200명 정도가 되고 중앙위원회 수가 205명, 가로로 친 것들은 후보위원인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죠. 300명의 국회의원의 권한은 여러분 굉장히 높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권한도 간단치 않죠, 그죠? 굉장히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중국이 13억 인구에 그 8천만 명의 당원을 가진 그런 국가의 중앙위원 205명이라고 한다면 그 권력은 어느 정도겠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이겠죠, 그렇죠? 아까 중국의 성을 31개 성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각 성에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몇 명쯤 있어요?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10명씩도 못 있는 거죠. 그렇죠? 7, 8명씩 있죠. 그러니까 국가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0명 빼놓고 나면 각 지방에서는 중앙위원회 수가 두서너 명 아니겠어요? 두서너 명 정도가 있는 거죠. 인구 8천만 명에 두서너 명의 중앙위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권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앙위원을 만나기도 쉽지도 않아요. 친구를 통해서 만나기도 쉽지가 않죠. 그만큼 중앙위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 중에 이 25명이 정치국원이에요. 정치국원은 중국의 성이 31개 성이 있다고 31개 성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성에 한 사람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앙의 부처의 핵심적인 보직을 빼놓고 나면은 한 5개 성에 아주 핵심적인 성에 정치국원이 하나 있는 거죠. 이 정치국원이 높겠어요? 시장이 높겠어요? 그렇게 하면 당국가 체제로 설명할 수 있고 그 중에 7명이 상무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시진핑이고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리커창 총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순서대로 전국인대 의장이 되고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구조가 굉장히 경직된 구조처럼 보이잖아요. 최근에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중국이 굉장히 메리트크라시, 업적의 기초에서 성장을 해가는 국가예요.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왔으면 아직 성장 못했을 거라는 평가를 해요. 부시 대통령은 아예 주지사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커리어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중국은 이 구조 속에서 엄청난 형태의 경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업적의 기초에서 올라가게 되면서 적어도 말단에서 중앙부처로 계속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내공이 20년 정도의 높은 수준의 정치적 경험과 행정 경험과 업적을 관리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공무원의 엘리트 질들이 굉장히 높고 국제 감각도 있고 전략적 감각을 갖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바깥에 좀 은어가 이런 게 있죠. 어공이란 말이 있어. 어공. 어공이 무슨 말이냐면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이죠. 요새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죠. 전혀 공무원이 될 만한 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 구조가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그 구조가 굉장히 없다고 보면 되죠. 상대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체제가 매우 안정화되어 있고
그 위에 상층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게 공산당이 또 유지해가고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어떤 탄력성과 쇠퇴를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융통성이라든지 업적주의라든지 어떤 체제에 대한 정당성이 있죠. 북한이 못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중국 사회주의는 북한이 못 갖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공산당 체제가 만들어지면서도 불구하고 그 체제가 정통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그 동유럽 국가처럼 위성 정당들, 소련 공산당이 만든 정당들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공산당이 국가를 만들어서 국민적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일종의 정통성을 갖고 있고 정당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엘리트들이 굉장히 유능해요. 그리고 당 운영도 굉장히 그 효율을 추구해가는 당 운영 구조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승 정치가 안정화돼 있어요. 계승 정치가 안정화돼 있다고 하는 것은 시진핑 체제의 다음이 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5년만 지나면 윤곽이 드러나요. 지금의 시진핑 체제를 5년 전에 대부분 다 예측을 해요. 10년 전에는 시진핑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권력의 정점에 올라오는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5년 후에는 어떤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그 투명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 굉장히 높여 있는 것들이 중국 정치의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국민들도 약간 탈정치화되어 있기도 하고 체제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 중국, 미국을 비교해 보면요. 미국은 어떠냐면 지금 미국의 만족도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지만 한 30%가 그 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조금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등장하면서 그 아베노믹스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은 미래 경제는 조금 낙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한 40% 정도의 지지도를 갖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한 80%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체제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죠. 이게 체제에 대해서 순응하는 측면도 있고 정치 문화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그걸 갖고 있지만 이 여론조사는 중국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한 여론조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 정치가 이런 밑으로부터의 동의 구조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제 사회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최근에 발표된 중국 경제 통계는 7.8%, 3, 4분기 경제 성장이 7.8% 됐죠. 금년도에 목표로 했던 것은 금년도 목표는 7.5%가 목표였어요. 아마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추세는 보면 완전히 꺾였죠. 이 추세가 이렇게 꺾여서 이런 추세가 이렇게 꺾여가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회복될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이 7%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뉴 노멀이 되는 거죠. 새로운 정상이 돼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과거처럼 8%, 9%, 10%의 고도 성장을 해나가기는 이제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는 7%대의 그 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것들이 아마 중국 경제도 도움이 되고 세계 경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여기 그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수출이죠. 수출이 여러분들이 중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용이 마이너스가 많아요. 거의 중국의 순수출이 중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어요. 앞으로도 중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출에 의존해서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 것들은 어려워져요. 그러면 지금 중국은 뭘 갖고 해야 되냐면요. 하나는 투자고 하나는 소비예요. 근데 투자는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중국의 투자는 인위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순수출의 효과가 작았기 때문에 재정을 통해서 중국을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한 효과가 있었어요. 이 거품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지금 경제정책의 방향은 모든 것을 소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도시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목표들도 결국은 소비 중심적인 성장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중국도 앞으로 그래서 중국 경제가 대전환을 이루는 것들이 뭐냐면 소비 중심적인 그 경제로 완전히 패턴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추세가 이제 꺾여서 소비 추세가 높아지는 추세로 만드는 것들이 중국의 경제 정책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업들에서 보면은 이러한 중국의 도시화, 소비 중심의 그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거기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굉장히 면밀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환율이 어떻게 될까? 환율의 효과가, 인민폐 환율의 효과가 우리 기업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이 되죠.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의 18기 3중전회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요. 인구 정책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1가구 2자녀 정책도 허용해 주겠다 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 제일 빨리 반응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일 것 같아요? 아이들 용품 만드는 회사예요. 기저귀 회사 이런 회사들은 금방 적응하는 거죠. 저게 시장은 발표 하나가 나의 시장의 패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아동복 시장, 그 다음에 문구 시장, 아이들을 위한 시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시장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자기네들의 어떤 성장 전략, 사업 전략들도 바꿔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요컨대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제 체제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를 안고 있는데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죠. 민주화, 정보혁명, 시위가 1년에 하루에 한 700건씩 발생해요. 집단 시위가. 그 다음에 국제적인 압력, 또 권력 계승 정책이 지금은 잘 왔는데 앞으로도 잘 갈까? 이건 확신이 안 쓰죠. 그러니까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구조조정해야 되거든요.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수출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소비 중심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조조정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유지해야 돼요. 성장이 꺾이면 실업의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죠. 중국이 만약에 1%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신규 실업이 약 700만 명 정도가 발생한다는 통계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의 또 성장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물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까 격차의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그 발전의 핵심은 지역균형 발전 전략이고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화를 하는 그런 전략에 지금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중국의 변화가 오고 있어요. 국제정치적인 변화에서도 중국의 힘의 역할이 커지고 또 중국의 어떤 산업 전략에도 변화가 오고 사회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어요. 이런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것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판이 돌고 있는데 이 판을 우리 스스로가 판을 바꿀 수 있으면 좋지만 그 판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그 판 위에서 더 빨리 돌아가는 그런 판에 도는 팽이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한테 여러분들은 정말 남들이 못 갖고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가치, 경쟁력을 갖고 있냐는 거죠. 주역에서 제일 나쁜 괴가 뭐냐면 석과불식이라는 괴예요. 주역 중에서 제일 나쁜 괴가 석과불식이라는 건 석과가 씨 있는 과일이에요. 씨 있는 과일을 먹지 못한다는 거죠. 굉장히 재수 없는 과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도 거꾸로 보면 아무도 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국가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중국과이라는 모습에 비춰서 우리가 중국이 우리를 절대로 넘볼 수 없는 값비싼 신호가 있느냐. 그걸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국가 전략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류샤오버라고 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중국의 인권 운동가가 있었죠. 그 사람이 노르웨이에서 이제 상을 받으러 갔어요. 중국이 외교적인 사업을 벌였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국가들이 그 노벨상을 참석하지 말다고 하는 뭐 공문도 보내고 보이지 않는 이제 영향력도 행사하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노르웨이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연어 수입도 중단하고요. 어업 협정들도 연기를 했어요. 그러면 노르웨이 입장에서 보면 노벨 평화상 때문에 연어 수입도 중지하고 어업 협정도 연기되는 굉장히 경제적인 불이익을 갖게 되겠죠. 그때 노르웨이가 선택한 전략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용적으로 양보할 것인가?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이 문제를 양보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때 노르웨이는 평화와 인권과 평화의 문제와 경제적 가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래된 전통이지 않겠어요? 그게 노벨상을 만든 전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르웨이를 밀어붙여도 노르웨이는 밀어붙이는 사람만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 밀어붙이다가 마는 거죠. 그러나 그 국가가 코스털리 시그널링을 갖고 있지 못하면, 값비싼 신호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밀면 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 값비싼 신호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가끔 설명하기로는 이게 이제 영양 가젤인데, 동물의 왕국에서 가젤 사자가 막 오는데요. 가젤이 막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한 가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뛰어 올라요. 70cm 내지 80cm를 그 자리에서 뛰어 올라요. 그러면 사자가 그 사람의 가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젤을 피해서 다른 가젤을 잡으러 다녀요. 못 뛰는 가젤을 잡으러 다녀요. 왜 그러면 사자는 눈앞에 있는 가젤을 포기하고 저 멀리 뛰는 가젤을 잡으러 갈까요? 눈앞에 있는 가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저 무리 중에서 제일 잘 뛰는 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앞에 눈앞에 뛰고 있는 가젤을 쫓아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가젤이 허상으로 그냥 뛰는 신용을 한다고 쳐보세요. 1, 2cm 그 자리에서 잡혀 먹는 거지. 남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신호를 보여줘야만 사자는 나를 잡아먹지 않고 다른 걸 하고 가는 거죠. 국가와 개인과 기업들은 그런 값비싼 신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국을 볼 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심으로 중국을 보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프리즘을 갖고 중국을 보게 되죠. 그러면 중국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중국을 보는 이 중국, 관중국, 이 중국, 관중국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 자신을 잘 알 것 같아요. 중국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중국말에 관시 잘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너무나 많이 쓰죠. 관시라는 게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끼리 하룻밤 술 마시고 그 관시가 만들어져요? 절대로 안 만들어져요. 성균관대학 학생은 잘 만들 수 있어요. 관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양을 하고 그것이 남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 사람도 나의 수양을 인정해주는 인의 예지가 갖추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신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관시예요. 그 관시는 변하지가 않죠. 그렇지 않고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시는 금방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중국과의 거래도 그래서 굉장히 지속적이고 오래된 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이라고 한다면 끌림이 있는 국가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든 국가든 매력이 있으려면 저 사람이랑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 끌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국가도 중요하지만 매력이 있는 국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한중 관계는 양자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동아시아도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공공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돼야 하거든요. 그게 윈윈을 넘어서 트리플 윈의 과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중국에 사업을 할 때 또는 중국과 거래를 할 때 중국을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남들이 다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때는 너무 늦어요. 한 예를 들면 어떤 그 골재 회사에서요. 골재가 물이 젖으면 골재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젖은 골재를 그대로 쓰게 되면 건물에 올라가면 건물이 그 내구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요. 그럼 골재를 말려요. 그래서 골재를 말리는데 그 이제 석유를 통해서 그 건조기를 통해서 골재를 말리거든요. 그러면 그 골재 값도 비싼 데다가 건조기 값에 석유 값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값싸게 만들고 빨리 말릴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기를 여러 개 갖고 온다든지 더 온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한번 뭐 중간에 섞어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한국의 삼겹살 먹는 아이들을 가지고 불판에다 돌을 말리지 않고 구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대건설의 골재 방법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야만 중국에 대한 진출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곧 이게 2020년 시대가 되면은 중추 세력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중국은 이미 8세대가 등장했어요. 8세대라고 하는 것은 80년대생 이후 출생 세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벌써 사회의 중견 간부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핵심 엘리트들은 벌써 서울에 다녀와서 KDI 같은 데 와서 1년 반, 2년씩 집중적인 연수를 하고 학위 과정을 하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학생들이 우리 그 명륜동에 저희 성균중국 연구소에 와고 간담회도 하고 돌아가고 그럽니다. 그 학생들이 아주 20대 후반에 아주 젊은이들이 엄청난 그 국제적인 감각과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 학생들이 10년 후면은 중국에서의 지도 세력이 되고 20년 후면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이제 세대를 맺고 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어요. 네트워크를 안정화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상식 만천하 지심 능기인인가, 이런 말은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 차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하고 지내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중국을 보는 시선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가 가끔 병문안을 갈 때 과일 바구니를 많이 들고 가잖아요. 과일 바구니를 여러분 들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집에 가는 부모님 보셨어요? 집에 우리 가족들 먹기 위해서 바나나와 다양한 과일이 함께 들어있는 바구니를 들고 아버님 집에 오는 경우가 별로 없죠. 아마 아버님이 그날 술을 많이 잡수셨거나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가족을 위해서 아버님이 그 슈퍼마켓에서 과일빵을 사오는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병문안을 가면 과일바구니 항상 사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거 왜 사갈까요? 그 사람들은? 그 환자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환자를 위한 생각이 여러 가지 과일을 먹게 하고 위한 생각에서 사가는 걸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 과일 바구니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선물 지금 때 맞춰 사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차라리 좀 병원비 보태게 빨간 봉투를 하나 갖고 오는 게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과일 바구니를 사가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사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봉사 이런 것들도 다 따지고 보면 중국에 굉장히 많은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하잖아요. 기업들이 CSR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중국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 기업의 체면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문제를 접근할 때도 보면 그 시선의 높이를 그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접근해 갈 때 중국의 전략들이 훨씬 더 현실감 있는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그 교수님께서 오늘 그 특강 주제로 잡으셨던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이 관련된 질문거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청중분들께서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문하고 싶은 것들,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것들 있으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수 있게끔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 김보성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강연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오늘 2013년 11월 26일에 아마 가장 핫한 이슈가 이란 핵 그 협상이 타결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그 관한 기사를 잠깐씩 읽고 왔는데 그곳에서 보면은 여러 매체에서 주로 다루는 그 주제가 이란 핵 협상과 북한 핵 협상은 좀 다른 결이 있다, 이런 그 점을 지적을 하고, 또 그랬을 경우에 이제 북한 오바마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바마 정권이 이제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그
그 정치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란 핵 협상을 한 이후에는 분명히 북한 핵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중국의 입장은 어떨 것인지 이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북한 핵 협상과 이란 핵 협상의 차이점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의 중국의 태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란 핵 협상은 이제 오바마도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이란도 승리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란과 북한은 조금 다른 측면도 있어요. 방금 이제 좋은 질문이신데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해서 핵무기를 완성을 했다고 공언한 국가죠. 헌법에 우리는 핵보유 국가라고 명시를 한 국가고요. 이란은 아직 핵무기 단계를 갖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란은 우리는 핵국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IAEA 사찰단을 받는 거죠. NPT라고 하는 그 체제에 이란은 가입해 있고요. 북한은 탈퇴해 있는 그런 국가이죠. 그러니까 막 시작하는 국가하고 이미 핵보유를 선언한 국가들과의 이제 핵 협상은 완전히 다른 그런 상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들은 그 우라늄 문제가 있는데 저농축, 그러니까 고농축의 부분들은 이란이 폐기를 하기로 했는데 저농축은 경제적인 활용을 통해서 활용하기로 한 거죠. 그럼 북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문제가 있죠. 북한의 핵을 저농축 상태로 있으면은 일정한 부분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입장은 명확한 것 같아요. 특히 시진핑 체제가 등장하고 나서는 한반도의 그 비핵화 문제. 중국은 이제 절대로 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가능성은 지금 상태로는 어려워졌어요. 시진핑이 여러 차례 공언을 했어요. 정권 초기잖아요.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거기 때문에 양보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고요. 다만 협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해서 강압하는 방식보다는 대화 협상을 통해서 하는 방식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의 기존의 육자회담 틀, 이란은 이제 육자회담 틀이 아니라 P5+1 형태로 했는데 이 기존의 육자회담 틀을 통해서 중국이 주도권을 일정하게 가지면서 북한 협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되 북한이 지금 상태에서 추가 행동을 하지 않는 전제에서 협상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외교적 노력을 중국이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갔다 오고 또 한국도 오고 일본과도 협상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는 다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있어요. 관계 정상화라는 변수가 있죠.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문제와 핵 협상들을 연동해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랜 과정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중국도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단기간에 해결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과제를 놓고 더 이상 추가적인 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상태에서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른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들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또 진행될지 또 눈여겨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의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현재 인문사회 캠퍼스에서 경제학, 경영학,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있는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난해가 우리나라랑 그리고 중국이랑 한중수교 20주년이었죠. 그리고 1992년에 수교를 체결한 이후에 중국이 많이 변했어요. 과거에는 세계 공장이라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좀 무역 이익 같은 걸 많이 내는 그런 대상이었다면, 지금 중국은 자국에서 표방하고 있는 바도 그렇고,
세계 시장으로 거듭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뭐 동반자라는 단어도 쓰셨는데 그러면 한국은 중국과 어떤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지 어떤 관계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한국과 중국하고 맺고 있는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 이런 국가들과 맺고 있는 관계랑 같은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계예요. 그런데 과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용을 채우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우리가 92년도에 중국과 수교를 했는데 작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교 20주년이 됐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21년이 됐는데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은 어떤 관계를 볼 수 있냐면 중국과 일본은 1972년에 수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한 41년이 된 거죠.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전반기 20년은 비교적 평화로운 관계였고 좋은 관계였어요. 후반기 20년은 굉장히 관계가 점점점 악화되고 모순이 돌출하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한중 관계 20년 동안은 비교적 좋은 관계였어요. 여러 가지 마찰들도 있었지만 비교적 좋은 관계인데 앞으로 20년이 계속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제적 변수가 있어요. 과거는 우리가 한중 관계가 좋은 측면을 많이 봤지만 앞으로는 그 간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죠. 중국은 한국이 한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까 관심이 많아요. 한미동맹과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동시에 잘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있을 거고요.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부상하는 힘을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조금 더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간에도 여러 가지 그 국가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들은 있는 거죠. 지금 비교적 관계가 좋지만 충돌 가능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 뭐 방공, 식별, 표시 이런 것들도 사실 사전에 논의되는 것들이 구체적인 논의되는 것이 아니죠. 그 동북공정 같은 역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어도 문제가 돌발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기계적으로 양자관계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면 문제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하나는 지역을 기획하는 거죠. 동아시아 전체 지역 속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국이 도저히 우리를 가벼이 볼 수 없는 값비싼 신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민주주의 시장, 인권, 자유 이런 거라고 봐요. 그런 거 잘하는 국가가 중국을 하여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국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만이 우리가 중국에 대한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뭐니 해도 지렛대를 갖는 거죠. 레버리지를 갖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 자연과학도들이랑 공학도에 못 써요. 그게 기술 경쟁력이에요. 그거는 기술 경쟁력은 안 속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 파워를 가지면서 동반자 관계는 매우 복합적이고 그물망 속에서 봐야 돼요. 단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섬세하게 촘촘하게 나누어서 사안별로 대응하고 또 주제별로 다 다양하게 대응하되 큰 원칙든 흐름들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를 맺는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우리가 큰 나라가 우리가 중견 국가라 그래요. 미들 파워라고 하는데 미들 파워가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지는 거죠. 점점.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국가들과의 세력 균형, 예를 들면 뭐 베트남, 일본 이런 국가들 끌어서 중국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명확한 것은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중국의 전략적인 문제를 관리해 나간다. 이것은 낡은 사고 방식이에요. 그게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 관계만 가지고서는 중국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점점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국제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기여, 지역 문제에 대해서 지역 전체를 가지고 중국 문제를 보는 새로운 상상력,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들 파워로서 갖고 있는 경쟁력, 값비싼 신호, 그다음에 그 레버리지 파워 이런 것들을 결합하는 그런 형태의 전략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이 작은 이 오디토리움 내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 머릿속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뭐 미국, 중국, 베트남, 뭐 유럽까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그려지면서 새로운 시각, 다양한 시각을 꼭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누차 강조하셨지만 정말 매력적인 그런 시그널. 이건 개인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네, 성균관대학교 고분자 시스템공학과 2학년 김슬기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말씀 중에 이제 중국이 동아시아 패권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영토 문제나 이런 거에 이제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동북공정에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상호 협력이 중요하게 필요한 이런 한중 관계에서 저희 국민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동북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어도 뭐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중국의 이런 배타적인 자세에 대해서 대처하고 반응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영토와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핵심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국가의 그 코어 인트레스트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 그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 모든 걸 줘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를테면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존재론적 안보라 그래요. 온톨로지컬 시큐리티라고 하는 건데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 독도하고 대마도하고 바꿉시다 하면은 대마도의 경제적 이익이 커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독도가 어떤 땅인데 이렇게 되는 구조가 그 바로 이제 존재론적인 안보와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점차 강국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영토와 역사 문제를 존재론적인 안보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방금 이제 질문하신 얘기처럼 역사 문제 같은 경우가 한중 관계가 수면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 비교적 한중 관계가 좋기 때문에 중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세계 전략상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들은 지금 수면 하에 있거든요. 한중 관계가 나쁘거나 국제 환경이 또 바뀌게 되면은 수면 아래에 있던 역사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돌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 지금 한일 관계를 한번 보세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는 여론들도 조금 있거든요. 이 큰 나라 가까운 이웃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것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견해들도 또 있죠. 이제 그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항상 외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생각할 때는 저기를 함께 생각하는 거죠. 한국이 일본과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배타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중국에 대한 시그널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태도와 중국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시그널이 중국한테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중국이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분쟁화시키면 이거 한중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한일 관계를 통해서 외교적인 그 상상력을 발휘해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가치들, 지켜야 될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손해보면서 관철하는 거죠.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익관계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면서 관철할 수 있는 것들의 핵심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그 정부에 대한 그 강력한 지지그룹들을 형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관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외교도 좀 지혜롭게 지금 이쪽 외교를 하면서 저쪽 외교를 생각해가는 그런 어떤 좀 뭐랄까 지혜롭고 조금 큰 전략, 큰 틀에서 보는 그런 문제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있는 그 청중들도요, 그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 참여를 할 때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이쪽 저쪽을 고려해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뭐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두 가지 정도 더 받는 것으로 할게요. 그리고 혹시 기다리시는 격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로 좀 이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기계공학부에 재학 중인 지금 김상명입니다. 그
중국에서 이제 대만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공안에 붙잡혀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중국하고 대만 간의 이제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이제 중국은 이제 당연히 대만이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그 두 정부 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질문의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요. 그렇게 안 잡혀가요. 안 잡혀간답니다. 안 잡혀가고. 그래서 대만에서 중국에 문자 보낼 수 있잖아요. 대만 대학생들이 북경에 유학 갈 수도 있어요. 꽃배달 서비스도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사이의 민간 교류는 대륙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대륙에 가요. 그래서 대만에 큰 도시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타이베이라는 도시가 있고 저 밑으로 남쪽으로 가면 까오슝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까오슝은 이제 대만을 독립을 주장하는 그룹들이 많아요. 근데 그 타이베이는 비교적 그렇지 않은 그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중국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오잖아요. 타이베이로. 그러면은 까오슝 사람은 타이베이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차이나타운이 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민간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 있죠. 다만 중국은 대만은 중국 땅이죠. 우리가 한중 수교를 할 때 기본 원칙이 보면 대만과의 단교, 수교를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한중 수교를 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중국과 수교할 때 제일 원칙은 대만과 단교하는 거예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일국가 두 체제의 원칙이에요. 중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one country, two system 있죠. 근데 대만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제도가 있고, 뭐 홍콩이라는 제도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국가 영토의 개념으로서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만은 자기 땅이에요. 따라서 대만이 독립을 한다고 한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만이 독립국가를 선포하기 위해서 유엔에 가입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비평화적인 방법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됐지만 그게 없는 한에서는 대만과 중국과의 교류는 매우 안정화되어 있고요. 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륙에 진출하는 것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탈출구가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대만 기업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우대 조건을 제공해 주는 거죠. 남북관계에 비춰보면 우리는 남북관계는 정치적 협상만 있고 민간 교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대만에 있어서는 정치적 교류는 크게 많지 않지만 민간 교류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대만도 좀 요새 마잉주라고 하는 대만의 이제 국가 총통이 마잉주가 요새 잘하는 것 같은데 해도 안 잡혀가요. 그 대만에서 대륙 사람들은 요새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잡혀가고요. 대만에 뭐 노동당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그냥 특수한 관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고는 중국이 보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민간 교류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까지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렇게 손을 더 번쩍 들어주세요. 네,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부 재학 중인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고려해야 될 점 중에서 이제 동아시아에서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리고 그 값비싼 신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를 드신 게 민주주의, 인권, 자유 이런 가치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까 예로 드신 그 노르웨이의 노벨상처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값비싼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신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까 매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중국이 만약에 노르웨이가 값비싼 신호를 갖고 있지 못하면 그러니까 푸시했을 때 중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건 밀어봤자 내 비용이 너무 크다고 하면서 포기를 하죠, 중간에. 근데 한중 간에도 그러면 중국이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우리를 밀어왔을 때
뭘 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때 우리가 중국보다 더 많은 신호를 갖고 있는 게 뭘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왜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 우리를 왜 좋아할까?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뭐 그런 측면도 뭐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우리와 중국이 우리를 볼 때 입장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국가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서 있는 국가, 이런 개념이 만약에 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회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쉽게 보기 어렵죠. 또 하나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는 국가로 생각해 보세요. IT에 지진이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은 대만이거든요. 어디 무슨 국제적인 분쟁이라든지 어려움이 겪었을 때 가장 많은 우리가 옛날부터 6.25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국가인데, 그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제일 신속하게 빨리 혜택을 많이 주는 국가다. 그럼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저 국가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국가구나. 저 나라와 저 한중 간의 관계가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사회는 어떤 시각을 가질까? 그런 형태의 좀 큰 전략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국가 이익과 지역 이익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역 이익에 대해서 지역 이익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일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동아시아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이걸 다 가지고 지역의 이익은 거기서 오는 혜택만 받으려고 해서는 우리가 큰 전략을 구성할 수가 없죠. 우리 지역의 국가 이익을 일부를 내놓더라도 지역 이익 속에서 국가 이익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것이 바로 지역 외교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게 고맙습니다 이런 거죠. 예. 시간이 다 된지라 손 드신 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문에 대해서 또 성실하게 그리고 또 넉나가게 듣게 만들어주신 이호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교수님은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네, 맞습니다. 감사를 표하도록 하죠.